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파주 이야기. 오늘은 고려시대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파주 적성에 가면 시내에서 마지초등학교 뒤쪽으로, 그러니까 영국군 묘지 뒷산쯤 되겠죠? 거기에 퇴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고려시대 때 목정과 천추대회에 추억이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거든요. 여기에서 목정과 천주태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시내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 친화적인 계곡이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여기는 군부대에 의해서 열질 않아서 잘 들어가지 못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생태계가 살아있고요. 야생화가 많이 피거든요. 거기서 한 500m 정도 올라가면 목정 비가 서 있는데요. 목정이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왜 여기까지 와서 돌아가셨는가? 고려의 수도가 개성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려면 고려 전기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대가 이제 태조 왕건이죠. 신라를 이어서 이제 들어선 나라고, 이분은 왕조를 새로 일으키다 보니까 각 지방의 호족들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부인을 29명이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나라가 이제 잘 나갔죠. 초창기에는. 그러다 2대 해종은 참 약했고요. 그리고 3대 정종, 서경천도를 한번 부르짖었는데 실패했죠. 드디어 이제 4번째 광종 때 아주 센 왕이 나오죠. 어느 나라나 세워지면 3대나 4대 정도 가면 이렇게 이제 왕권 강화를 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광종은 정말 조선시대 태종보다 조금 더 무서웠던 왕이었다고 하죠. 뭐 무조건 죽였다고 하니까. 누구를요? 호족들을.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켰고요. 후주에 쌍기라는 사람을 등용을 해서 아주 개혁에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호족들이 순환시대였고요. 그리고 이제 노비들이 어떻게 돼서 노비가 됐는가? 이유를 써서 내면 이렇게 다 풀어주는 제도. 그리고 호족들을 약하게 하는 게 서민들에게 이제 과거 시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과거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교적 분위기가 아주 강해졌고, 이때는 후주가 망하고 송나라가 이제 강해지니까 송의 연호를 썼고요. 근데 광종은 아버지가 부인이 많았던 거에 좀 그랬나 봐요. 부인을 2명밖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큰아들이 바로 경종인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심하게 울면서 이 경종도 호족들과 가까운 거 해가지고 사실은 경종도 좀 생명이 위태위태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살려뒀다는 말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경종은 이 왕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경순왕이, 신라의 경순왕이 고려에 이제 이렇게 투하를 하니까 태조 왕건이 자기 딸 랑랑공주를 주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딸이 이제 왕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헌해 왕후가, 헌정 왕후가 있었는데, 헌해는 목종 임금을 둬서 7대 임금의 어머니가 됐고요. 헌정 왕후는 8대 현종을 낳아서 또 이렇게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종의 아들 목종이 왕이 되어야 하나, 이 경종이 돌아가셨을 때 목종이 1년 2개월밖에 안 됐어요. 2살도 안 되니까 이제 왕건의 손자인 성종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종 때는 왕조의 기틀을 마련했고, 신라의 그 학자인 최승로에게 시무 28조를 이렇게 지어 올리는데 그대로 하면서 이렇게 유학적으로 나라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서희 장군이 나면서 논리로 해서 강동육주를 찾아왔던 이야기 조금 더 이따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성종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조카인 목종에게, 즉 경종의 아들에게 다시 왕위 자리를 물려주죠. 그런데 물려주기만 했지 그 모친 헌해 왕후가 섭정을 하고요. 정치에 뜻이 없는 아들로 다 비춰지는데 이것이 조금 슬픈 현실이었죠. 그 다음에 8대. 자, 이제 경종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6년 2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했는데요.
그 광종의 왕권 강화로 아주 개혁을 이렇게 하면서 호족들이 순환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경종대가 오니까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와 달리 이제 신화적인 정책을 쓰겠죠. 바로 아까 알아봤던 그 낙랑의 딸이 헌숙왕후 김씨고요. 헌혜왕후 천추태후는 스스로 자기를 천추태후라고 하면서 이분은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의 표상입니다. 태조의 손녀 딸이고요. 광종의 딸이면서 경종의 비이고 목종의 어머니이면서 현종의 이모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사람은 아마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자, 헌정왕후. 현종의 모후는 헌정은 경종이 죽고 나서 성종이 이제 집안 오라버니가 왕이 되니까 궁 밖에 나가서 이제 살아야 했는데 10년쯤 후에 그 살다 보니 젊고 이쁜데 그곳에서 오가던 삼촌뻘인 태조의 아들 안정욱과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외간 남자 모르는 사람보다 삼촌이니까 이렇게 믿고 따르다 보니 사랑이 싹트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현종을 잉태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알고 나니까 성종이 그 안정욱을 귀양을 보내죠. 그 후유증으로 이 모후가 현종을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손이 끊어지자 현종이 왕이 되었는데 이렇게 현종이 나중에 왕이 돼서 고려를 지킬 정도면 정말 그 엄마를 그렇게 꼭 죽게 했어야 했을까? 뭐 이런 또 안타까움이 좀 일기도 합니다. 자, 경종 다음에 이제 성종이 왕이 됐다고 그랬죠? 태조의 손자. 그는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았고요.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했고 송나라와 아주 밀접한 외교 관계를 가졌죠. 그러니까 거란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가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서희가 이때 단판으로 강동육주를 찾아오는데 이때 이제 성종은 그 조카 목종을 궁에서 자라게 하다가 또 이제 어머니 천추, 그러니까 그때는 헌혜왕후죠. 거기도 궁 밖에 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할머니의 성씨를 따서 황보씨라고 했는데 그 고향이 바로 황주거든요. 거기로 이제 나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외척이나 사촌 이렇게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목종 대신 왕이 된 성종은 그 유교를 이렇게 맹신하다 보니까 맹신이 아니라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 이 집안 그 사촌 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 행실을 좋게 보지 않았죠. 자, 성종 때 서희의 단판의 내력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아시겠지만 소선영이 이렇게 말하죠. 고구려의 옛 땅은 거란에 속한 것이다. 내놓으라. 그러면서 두 번째, 국경을 마주한 요 거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섬기지 않고 왜 바다 건너 송나라만 섬기는가? 그러니까 서희가 이렇게 합니다.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오히려 너희가 수도로 삼은 요양은 고려 땅이니 고려에 복속되어야 한다. 두 번째에 대한 대답. 거란과 고려 사이에 여진이라는 나라가 있어 왕래하기가 바다 건너기보다 더 어렵다. 여진을 같이 치든지 그곳에 성을 구축하고 통로를 만들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소선영이 정말 물러갔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성종 다음에 7대 왕이 된 목종. 경종이 이제 바로 아버지죠. 그 6년 2개월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하직하자 그의 아들 목종이 넘어를 이제 성종이 왕이 됐다가 16년 후에 목종이 18살이 되었을 때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런데 그때 나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그 모 천추태후가 섭정을 하는데 물론 그 황주 땅에 나가 살 때 거란과 이제 국경지대에 살면서 그런 국제 정세 이런 거를 잘 알았고 그런 감각을 익혔기 때문에 그런지 정치를 한번 좀 해보고 싶었던 꿈이 있었던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섭정을 하는데 그게 너무 심하니까 나중에 아들 목종이 김치향을 이제 김치향이 왜 갑자기 나오냐면요. 이 간부 김치향을 이제 엄마가 불러들인 거죠. 그러면서 김치향을 내쫓기 위해서 그 아들이 애쓰지만 헌혜왕후의
방해로 무산되었죠. 목종은 그러니까 점점 정사에 소홀하게 되었고 유행관, 유충정 등이 그 이쁜 남자들을 불러서 남색을 즐기기 시작을 했다고 하죠. 목종의 뭐 천추태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추는 그 이제 사촌오빠 성종이 왕이 되자 황주 할머니의 그 황보시 외가로 나가서 삽니다. 성씨도 할머니 성을 따랐다고 했죠. 그 지역 사람들과 거란의 국제정세라든가 이런 거에 눈을 떠가면서 관계를 잘 풀어나갑니다. 그러면서 호족 세력이면서도 과거를 통해서 당당하게 정계에 나온 사람이 바로 서희 장군입니다. 그때 서희는 궁에 살았고 천추태후는 황주 땅에 사는 거죠. 근데 궁안의 소식과 국경 소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인맥관계를 유지해요. 그래서 성종대의 거란의 소선영이 무리하게 굴 때 서희가 멋진 단판을 얻어냈다고 했죠. 근데 그거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천추태후와 이게 교류를 하면서 어떤 그 외교 전문가 최고로 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된 데는 천추태후의 교류 그런 걸로 적의 상태를 알고 대처하는 백전백승의 준비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희의 강동육주가 이제 감격스럽게 우리나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이것이 조선시대에 압록강, 두만강 이렇게 그까지 올라가면서 그 경계를 짓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희 장군이 아주 굉장한 분이셨죠. 천추태후를 평가하는데 이때는 이제 신라계 유학자들이 이제 기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유교주의 국가로 많이 돌아섰으니까. 아들 목종을 대신해 섭정을 하며 성종대에 외면당했던 고려의 전통을 부활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태조 왕건이 시행했던 고구려주의와 불교 부활을 계승하면서 조정의 부태연한 유학자들 대신에 외책이었던 김치양을 위시한 대동강 이북의 폐서 호족들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습니다. 그녀의 현실적인 신리 외교는 효과를 발휘해서 이 천추태후가 섭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외세, 즉 그때는 거란이죠. 거란이 침략을 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어릴 때부터 바느질, 순옥 이런 것보다는 칼과 말타기를 좋아했던 그 변방의 여걸이었다고 보시면 되죠. 스스로 이제 아들이 등극하니까 천추전에 기거하면서 천추태후라고 부르던 그녀는 목정이 약하고 정사의 뜻이 없자 자기가 그 김치한과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들을 왕위에 앉히려고 동생이 불륜으로 낳은 대량 원군, 현종까지 죽이려 했다고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여 후사가 없고 정치에도 소신이 없는 아들을 보며 김치양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을 왕이고 싶었을 것인가? 이거는 신라의 유학자들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그 목종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 천추태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김치양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녀가 만나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또 남자의 생각이 많이 따라갔기 때문에 이랬던 것이지, 꼭 천추태후가 이렇게 아들도 왕위에서 뭐 내려 보내려고 하고 조카도 죽이려고 했던 꼭 이거는 아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역사라는 거를 우리는 한번 조금 더 뒤집어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그 목종비가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 자리가 이제 목종이 죽은 자리라고 해서 이 비석을 해서 세웠는데, 뒤에 거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고려 목종대왕 공릉 유지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위에 보면 특이한 한문한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 한번 이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일 유자예요. 성씨 유자도 쓰지만. 그런데 목종을 한번 보자면 아버지가 일찍 죽어 얼굴도 모르고 자는 2살도 안 돼서 아버지가 죽었다 그랬죠. 모르고 자란 목종은 어머니 때문에 정치도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신하의 손에 죽어가야 했다. 왜 신하가 죽였을까요? 도망가는 도중에 목종은 어의를 벗어 음식과 받고 태우를 봉양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에게 효심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 도망가는 순간은 이미 강조가 김치양도 죽이고 김치양과 천추태후 사이에서 낳은 그 어린 핏덩이도 이제
죽인 다음이죠. 그러니까 천추태후는 이제 이 목종에게 큰아들과 함께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강조에게 부탁해서 얻은 말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바로 그 개성 건너 이제 임진강을 건너 바로 적성골짜기에서 강조가 보낸 자객에게 피살을 당합니다. 목종의 시신은 적성 근처 민가에서 문짝을 뜯어다가 관을 만들었다고 하니 목종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하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죽은 골짜기가 바로 이 자리라고 합니다. 자, 목종에 대한 평가. 대량원군, 현종, 자기 조카 현종을 자기가 이제 어떤 것이 다 했다고 느꼈을 때 왕으로 앉히려고 합니다. 그랬으면서도 오히려 김치양 일당을 제거하고 현종을 즉위시킨 강조에 의해서 폐위당하여 천추태후와 함께 충주로 가던 중 적성에서 그가 보낸 자객에게 시해당한 거죠. 강조는 적성현 창고에서 쌀을 내어서 장례를 치르게 했다고 해요. 목종을 죽인 이 일은 나중에 거란이 2차 침입을 하게 되는 부실을 주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한 달여 만에 화장을 하여서 묻은 곳이 적성 남쪽이라고 했고요. 여기에 그 뜻을 알리고자 이런 것이 이제 저도 이 그 한 권으로 있는 고려 왕조실록 이런 거 좀 읽을 때 거기에 적성현에서 사사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 파주 적성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저도 그 뭐 적성비가 있는 충주 지역쯤이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흘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곳이 우리 파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너무 많이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워진 그 시기가 1990년 단기 4323년이라고 거기 쓰여져 있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1990년인데요. 그 지금의 현 자리에 유지비를 세웠는데 그 땅은 연안이시 장령공파 부지입니다. 거기서 내주었다고 합니다. 감사하죠. 그것을 세운 것은 경기도지사 이재창님 시절에 그리고 파주에는 영화배우였던 최무령 씨가 국회의원 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유도회 교화지부장 이기현님. 근데 이 이기현님은 나중에 그 파주 문화원장을 하시면서 정말 자전거 타고 그 많은 사람들 묘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거를 찾아놓고 이렇게 하셨던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지금은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도 아주 굉장히 감사한 분이시죠. 이 태골골짜기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면 다 마음들이 편안해지고 누구든지 한번 거기를 알면 자꾸 찾아가는 계곡이 거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또 야생화를 하는 분들도 많이 찾아와요. 얼마나 야생화가 그 봄에 이렇게 뭐 양지꽃이 제일 먼저 피던가요? 피기 시작하면 제비꽃, 복수초, 이렇게 나리꽃, 도라지, 뭐 야생화가 아주 지천으로 피어나는데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좋아해요. 그 야트막한 물에 송사리 이런 물고기가 많아서 이렇게 위험하지가 않고 물이 맑고 깨끗하니까 정말 이렇게 애기 엄마들이 아주 좋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그런 자리에 이렇게 이야기만 내려오다가 저것이 세워져서 이런 곳이 공릉유적비 건립위원회가 발족되어 이렇게 세워진 이 골짜기 이렇게 맑은 샘물이 흘러내리는 이 계곡에 이렇게 애잔하고 슬픈 이야기가 있는 줄 저도 안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목정비 가는 길은 이렇게 잔디가 있고요. 양옆으로. 제가 갔을 때는 5월달이었는데 이렇게 예쁜 그 붓꽃, 보라색 붓꽃이 피어났을 때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종과 천추태후는 이곳에서 어떤 꽃으로 피어나고 있을까? 그리고 그때 강조는 천추태후까지 죽이진 않습니다. 그분의 위치가 워낙 뭐 대단해서 그랬는지 목종만 없으면 뭐 현종이 왕이 되는데 괜찮았을 테니까 천추태후가 여기서 자기 고향 그 대동강 넘어 황주로 이제 갔다고 하는데 가면서 얼마나 그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떠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골짜기에 가면은
아주 이렇게 조용하고 잔잔합니다. 어쩌면 그 천주태후의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고려 8대 현종 임금에 대해서 용상사 편에서 만나기로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